단상에 태극기가 있고 또 화면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1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성혼 헌법소원에 관해서 이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작년에 동성혼 소송이 11개가 제기됐고 대부분 패소하자 그 중에 한 3건의 소송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무엇이 헌법 정신인지, 무엇이 국가와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 복음법률가의 회원분들이 연구한 그 결과를 여러분 앞에 오늘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이 귀한 자리 이렇게 개최해 주신 분이 우리 조배석 의원님이신데요. 가장 그래도 더 정말 감사한 것은 월요일 오전 9시 반에 이 대회의실에 이렇게 와주신다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볼 때 여러분이 이 자리를 이렇게 꽉 채워주신 게 가장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또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이 자리를 또 개최해 주신 또 조 의원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인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러면 격려사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 개최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우리 조배석 의원님께 나오셔서 여러분께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조 의원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가운데요. 또 이런 일로 또 자꾸 만나니까 이거를 기뻐해야 될지 어쩐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행사 시간이 9시 반까지 여기 오셨는데요.
이게 이동 월요일 날 아침은 굉장히 출퇴근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서둘러서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여기가 굉장히 큰 공간인데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또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저기 조정훈 의원 오셨네요. 내려오시죠. 네. 이 동성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류 보편적인 질서 하나님의 가치 입장에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를 하는데 정말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이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이따가 동영상 해주시겠지만 우리 박한수 목사님 네, 그리고 또 오늘 그 발제로 수고해 주실 분들 오셨습니다. 지금 또 우리 음선필 지금 홍익대 법대 대학원 학장이시죠? 예, 음선필 교수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이상현 숭실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성의학인가요? 성의학인가요? 네, 우리 연세대학교 의사 선생님이시죠? 우리 민석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 임영현 교수님 예, 와주셨습니다. 또 전에 그 교황청 대사도 하신 그리고 또 전남대학교 법대 교수님이셨죠? 예? 정주. 맞습니다. 정조휴 예, 전 교수님.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발제자 중에 윤용근 변호사님이 아주 요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윤용근 변호사님 와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자리에는 명재준 교수님이 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 우리 또 급하게 윤용근 변호사 사실 대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때는 대타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현수경 교수님 오셨나요? 네, 예, 현수경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한국치료신학과학교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분은 아주 우리 이 반동성애 이 부분에 있어서 차별금지법 관련에 있어서 아마 국내 최고의 저는 이론가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이시면서 장로이신데 지금은 또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네, 신학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 조영일 저기 여기서 이제 사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 밑에서 그냥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종근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매주 화요일 날 이 기도 소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도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너무나 또 성경적인 가치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하시는 좋아하시는 우리 조정원 의원이 오셨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지역구는 대구시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선우 여가위 청문회 할 때 아주 맹활약을 하셨죠. 우리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에 오신 만큼 지금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에 있으면서 날마다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야당이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고도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했던 우리 그 탄탄했던 시스템들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여기에 근거해서 70년 동안 작동했던 이 시스템들이 지금 다수 여당,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일방 폭주에 의해서 지금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입법 독재에서 입법 폭주로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해서 아주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합리적인 이유에 반대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독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방송 3법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는 노동조합법 그리고 더 센 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위헌적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특검을 연장하겠다. 그리고 또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발표 보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검찰이 70년 역사를 뒤로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됐다. 이렇게 멘트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충분히 논의하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군사작전 하듯이 막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9월 25일 날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거기 또 정부 조직 개편안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그때 항의 집회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러한 입법 행태가 우리 나라를 파괴하고 그리고 또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특히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또 보편적인 우리 인류의 어떤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제도 분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바로 이 동성혼 문제입니다. 오늘 이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걸 볼 때는 지난번에 그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성별 정정 문제도 쭉 했었는데, 자 이쪽은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동성 커플의 피부양자 인정 문제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근데 항소심 재판에서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말 약한 골이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부 문턱을 못 넘으니까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이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국회는 유권자들이 있어서 4년마다 선거를 치릅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한 번 임명되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제재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판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의 어떤 잘못된 점을 잘 모르고 진보와 인권으로 인해 그 논리에 설득이 돼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번에 동성혼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기각이 됐는데
근데 이걸 또 헌법재판소에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몇 명이죠? 9명이잖아요. 몇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했고, 그리고 또 항의 집회했고, 성명서 발표했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민주당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질문에서 뭔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싸우려면 효과적으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는 집단입니다. 결국 선거에 서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래 결국은 정치권이 움직이려면 결국 선거에서 우리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1000명보다 행동하는 한 사람이 낫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우리가 효과적인 행동을 해서 이거를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여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혼자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제일 이 교회 그리고 또 의식이 있는 시민단체, 학부모단체가 나서서 정말 이 부분을 놓고 싸워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 다짐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바쁘신 중에 정말 월요일에 의원분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 시간 내서 두 분께서 귀하게 와주셨는데 우리 또 의원님들의 짧은 격려사의 말씀이라도 듣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큰 시간 내주셔서 격려하러 오신 이인선 의원님 한번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사투리가 있어서 이 단상에 연설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말씀 사투리 알아들을 수 있나요? 네. 예. 제가 국회에 와서 제가 재선인데요. 국회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회수 의원은 5선이세요. 그냥 오라 하면 갖고 따라가시면 따라가면 되는데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되니까 늘 보면 우리 조회수 의원님은 진짜 열정이 남다르고요. 길이 바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될 때 화요일 이제 8시 아침 예배를 보는데 저는 뭐 건사긴 하지만 신앙이 미천한데 화요일 나가서 예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기회와 지혜를 주는구나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숫자가 우리가 작잖아요. 저희는 192, 우리는 108명, 107명, 101명 중에서도 계속 공파가 생기고 뭐 단일 대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한테 뭘 어떤 고통을 주셔서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서 진짜 처먹으려고 이러시나 구원해 주려고 이러시나 저는 온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제가 조배수님 따라다니다가 요새 아침 잠이 바뀌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여리고성 7바퀴 7일째 되면 여리고성 나가듯이 7일만 나오면 된대서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갔어요. 7일 만에 할 줄 알았더니 이금 21일이 지나가지고 겨우 결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침잠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 아침 한 5시에 되면 저절로 잠이 깨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진짜 가슴이 녹아요. 뼈가 녹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나 귀에 들려주시진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항상 새로운 길을 인도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배수 의원님하고 특히나 조정은 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길로 이렇게 우리 당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짜 일당 100, 일당 1000이 되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성가족위원장, 상임위원장 그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강선호 의원님, 강선호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나니까 그 우리말로 뭘 피하려고 뭘 만나려고 이번에는 또 이게 뭐 동성애니 뭐니 엄청 민변 활동, 인권 활동을 했는 분 이제 청문회 하느라고 거의 밤 12시까지 계속 오걸째도 말을 안 듣고 그러다가 누구 말을 듣냐 하면 민주당의 의원님이 야 이거 지금 우리 지금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부로 지금 갔잖아. 그래서 양성의 의미가 뭐냐, 여성 남성 말고 뭐가 있냐 계속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마음에는 이미 뭐 젠더에 이게 마음이 확 차가지고 뭐 선이 31개든 20개가 되든 구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절대 안 하고 있다가 민주당이 야 지금 대통령도 지난번에 선거할 때 헌법에 있는 이 합리적인 헌법에 있는 걸 고칠 수가 없고 우리가 더 합리적으로 봐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니다. 또 김민석 총리도 다른 건 다 나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유보했다고. 너가 뭔데 이걸 자꾸 시간을 끄냐. 이쪽에 국힘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다가 그 질문에 이제 결론을 내려주니까 겨우 받아들였는데 언제 이렇게 또 들어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저는 원래 기획재정위원인데 기획재정 나라는 이미 다 곳간이 다 비어서 어디로 엎어질지 모르지만 여성가족위원장 자리는 잘 지키면서 이 장관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시간 내주신 우리 조정 의원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정훈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홍수 목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월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국회 가장 큰 회의실은 대회의실을 또 꽉 메워주셨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시고 또 절대로 막아야겠다라는 그런 강한 뜻을 갖고 오시는가 하는 생각을 짐작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배수 의원님 항상 이런 일이 있으시면 뭐 앞뒤 가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주관하고 계셔서 후배 의원으로서 항상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이인선 의원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지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마구마구 휘젓고 있다는 생각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숫자의 다수를 믿고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있는 저들을 보면서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는 국민들한테 혼날 텐데 그리고 둘째로는 이 세상을 만들고 운영하고 계신 창조주한테 얼마나 혼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합니다만 동성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편합니다. 맞습니다.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억지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들의 소신과 신념 그리고 비과학적인 내용들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생활을 하고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당신의 종교가 뭔지 관계없이
태어난 성,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거의 99%가 그건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자연스러움을 꼭 일부러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질서가 갖고 있는 진실 그리고 진리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관계없이 이것이 내 삶에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 거의 끝나갑니다. 여름이 끝나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연의 질서이고 그것이 일반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양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질서를 어긋나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봅니다. 끝까지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실 거죠?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이 대한민국,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 대한민국이 창조 질서를 순응하고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처럼 안타깝게도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인간의 교만과 자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 문제를 한 가지 제안드리면 동성애 문제를 넘어서, 동성혼 문제를 넘어서 이 자유의 문제로 한번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젠가요? 지난주에 우리 조배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자유는 있어도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할 자유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맨날 하셨던 얘기지 않습니까? 반대할 자유가 있으면 찬성할 자유가 있어야 하고 찬성할 자유가 있어야 하면 반대할 자유도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바뀝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마다 왜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셨을까? 이런 거 하나 막는데 뛰어들지 않으면 도대체 못하러 정치하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가족도 다 같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신 중에 또 세 분의 의원이 와주셨는데 올해 또 세 분 의원분을 또 곧 또 자리를 뜨셔야 돼서 저희가 한번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PK에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우리 동성혼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 피켓을 함께 외쳐주면 좋겠는데요. 제일 먼저는 보시면 헌법상 혼인을 부정하는, 그리고 또 우리 사진 촬영하시는 분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혼인 부정하는, 이렇게 헌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네, 그리고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시면 얼굴이 다 가리셔가지고 잠깐 한번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네, 일어서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선창을 하면 하시는데 얼굴을 이렇게 하실 때 반대한다 이러면 얼굴이 가리세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그럼 외칠 때 마지막 절대 반대한다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호 선창 전문 사회자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헌법상 혼인 부정하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 절대 반대한다. 그것도 좋은데요. 한번 절대까지 한번 같이 한번 재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헌법상 혼인 부정하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 절대 반대한다.
한번 뒤집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막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한번 또 우리의 간절한 또 믿음과 염원을 담아서 외칩니다. 우리 자녀 가정 해치는 동성원 합법화 소송 절대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또 우리 여러 격려해 주실 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격려사에 좀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영상으로 보내주신 격려사의 메시지를 듣고요. 먼저 하실까요? 그럴까?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의를 먼저. 자, 우리 현장에 특별히 이렇게 격리해서 와주시고 참 일정이 바쁘십니다. 국내외를 이렇게 좀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귀한 복음 전해주시고 계신데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는 시간 정말 많아서 온다고 시간 바쁘신 분 안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굉장히 좀 그래서 아무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우리 같은 교회에 계신 분들 오신 줄 압니다. 자, 우리 박한수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격려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하나 돼가지고 좀 똘똘 뭉쳐가지고 좀 잘 좀 해보세요.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나쁜 놈들은 잘 뭉치는데 이제 바쁘시니까 제가 어쨌든 너무 힘드시고 고생하시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격려사를 말씀하셔가지고 써서 하나 드려야 되느냐 책자를 내니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이 현장에 와서 이야기하면 됐다고. 그래서 간단히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김 박사님이 격려사를 22분 하라고. 좀 있으면 문자가 다시 왔어요. 목사님 25분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사실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자기 할 일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세상이 복잡해지고 시끄러지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할 일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비극이죠. 군인들이 나라를 똑바로 못 지키니까 농민들이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잖아. 정치가 엉망진창이니까 목사가 국회의를 뭐하러 옵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 정신으로 신학을 할 때도 내 마음은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쉬기도 하고 단기 성교도 갔다 오고 휴학도 하고 저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목사만 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신학을 할 때도 시험거리가 많았습니다. 80년대 학교를 다니니까 신학생들도 데모를 하고 의용교수 물러나고
수업 거부를 하고 그래서 스스로 시험 들어서 학교 떠난 친구도 있고 근데 저는 이만큼도 시험이 안 들었어요. 강단에서 교수들이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대도 성경이 설화라는 거예요. 설화. 노아의 방주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이만큼도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얼렁이가 학교 끝나고 목사 되어갔다. 그렇게 일령으로 목사가 됐는데 목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나는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분은 교회에서 목회들만 하시고 부흥회만 하면 되는데 나는 이 때를 잘못 만나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어제 설교 3번 하고 장애하고 밤 9시에 들어가가지고 격려사 쓰고 12시에 잠을 자서 또 새벽에 뒤척거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할 일 없어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왔어요. 슬픈 일이죠. 자, 동성애를 꾸짖지 못하고 아이들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이비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제 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국민들이 무관심해. 너무 이기적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에요. 내 교회, 내 신이나 나만 천국 가면 된다. 못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손영호 목사님이 오늘 구속 심사 일정했어요. 이분이 오늘 구속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분하고 가지고 친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또 사람의 도리가 그것이 아니잖아. 내가 거기에 집회도 갔다고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전화를 해봤어요. 핸드폰을 압수당해가지고 내 번호가 날아가가지고 누군지를 모르더라고. 처음에 전화하니까. 그래서 접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분이 단단한 분이에요. 뭐 괜찮대. 근데 그분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감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분이 굉장히 외로워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냐? 교단 어디에서 성명서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들이 그랬으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이렇게 종교란인가 되냐고.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조폭도 의리가 있는 거거든요. 너무 의리가 없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악한 자를 편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소신에 의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저는 뭐 목사니까 편드는 게 아니고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단합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합해서 하나 돼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 뭉치잖아. 우리도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좀 희생하고 손해보고 힘들더라도 지금 연합하고 단합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꼭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관심은 죄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정말 나쁜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 버리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는 거, 나 천국 가는 거, 내 가족 행복시키는 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때를 위한 줄 알고 건강도 이때를 위해서 주셨고 조그마한 재주가 있다면 그 재주도 이때를 위해서 주셨고 힘도 이때를 위해서 주셨다 생각하고 제발 좀 강론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같이 내 배로 난 새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건 좀 접고 큰 뜻을 위해서 함께 행진하고 저 사람이 오니까 난 안 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뜻을 같이 하면 가야죠. 이제 그런 자세를 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잘하고 계시지만 옛날에 1975년에 작고하신 어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은 악의 편이다.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이야만이 살 수 있다. 자, 그래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하시고 나서주시고. 자, 결론입니다. 뭐 앞으로 뭐 여러 말씀들, 좋은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저는 참 악한 자들이 너무 안 되고 불쌍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 근데 이제 무드셀라, 요새 무드셀라를 많이 생각하는데 무드셀라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밀려가지고 이제 도저히 우리 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창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사람, 창은 끝까지 갖고 있어야 싸우거든요. 근데 창 던져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으면 끝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야 돼요. 생명 다해 죽을 때까지 하고 우린 천국 가면 되는데 이게 세상이 간단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내고 내가 교회 우리 성도들 앞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새 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미칠 것 같아요. 뉴스를 안 본 지가 너무 우리 제 방에 가면 신문 이만큼 쌓여있어요. 국민일보. 근데 국민일보도 볼 것도 없어. 그것들도 그 모양이 됐어. 그러니까 언론이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뭐 이건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 미션만 좀 보다가 마는데 시간도 없지. 할 일이 없지 참. 내가 할 일이 없어. 근데 뭐 여러분도 뉴스 안 본다는 분들이 여러 많아요. 어쨌든 그런 시국이 됐어요. 가지고 내가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참.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당신 그런다고 세상 안 바뀐다고. 그 말이 더 절망적으로 들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가. 너무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끝은 올 거라고 봐요. 저 지랄 말광하다가 끝은 온다. 근데 피해는 가수히 우리가 봐요. 국민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바닥을 치면 그때서야 실체를 알겠지.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나구나. 결국은 피는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는 힘 있는 그것들이 다 해놓고 수습은 힘없는 국민들만 갖다 퍼주기 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 세금 더 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더 받아야 되고 국민연금 다 뺏겨버리고 몇십만 원 받아놓고 몇백만 원 뱉어내야 되고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이렇게 답답한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쨌든 뭐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을 많이 했어요. 25분을 내라고 해서 그렇지만 내가 눈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좀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은 힘내시고 이렇게 다 귀한 분들이 이 아침에 이런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장소를 대중해 주시고 우리 변호사님 또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주시고
이런 힘들이 모아지면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진실은 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누구 보고 인정받자고 모인 자리도 아니잖아요. 무슨 뭐 돈을 바라고 온 자리도 아니고 이런 순수한 마음들이 모아지면 결국은 악의 세력을 뚫고 이기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물더라도 씨를 뿌려서 우리 결실하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이 가면 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연차 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집에 눈치 보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러한 진심들이 모아져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한서 목사님 또 김경례사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 힘 주셔서 이 일을 위해 또 한국교회 국민들 많이 깨우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동행해 달라고. 네, 다시 한번 큰 우리 박한서 목사님 경례해 주신 말씀 또 경례사를 보내주신 분들은 현장에 없지만 영상으로 또 우리 경례사의 말씀 들을 텐데요. 우리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매일 이 나라와 국가 위해 기도하시고 또 고단한 몸을 이끌고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또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의 이용희 대표님 지금 미국에서 기도자 훈련 중이신데요. 우리 바쁘신 중에도 영상 경례사 보내오셨습니다.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경례사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동성원 헌법소원 관련 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학술대회가 있을 수 있도록 섬겨주신 보건법률과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 또 이 일에 앞장서서 섬기신 주영길 변호사님과 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중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0년 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2015년 6월 26일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러자 며칠 안 돼서 청계천에서 동성결혼 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 커플이 서대문 구청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사에 많이 났어요. 특별히 기사 가운데는 민변 변호사들이 동성원 쪽에는 50명이나 붙었는데 서대문 구청 쪽에는 변호사가 한 명밖에 없다는 기사도 났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고 누가 이 동성원을 막아주는 소송에 헌신적으로 나서서 수고하고 막아설 것인가.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정말 자기량으로 고소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우리 변호인들을 찾았는데 그때 앞장서서 이 일을 섬기신 분이 조영기 변호사님이고 또 함께 하신 5분의 변호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로 그때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그리고 잠잠이 있었는데 9년이 지나자 작년부터 다시 동성원 소송이 11개나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헌법소원 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바른 길이라고 느끼시는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 소송을 잘 감당해서 승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일에 정말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많은 분들 감사하고 오늘 이와 같은 헌법소원 재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쟁점을 나누고 함께 검토하고 또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며 또 학술적으로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서 오늘 나온 이 모든 자료들이 헌법소원 재판의 좋은 자료로 제출되어지고 또 많은 변호인들에게 합당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좋은 판결이 나도록 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건강한 가정 그리고 건전한 성윤리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같이 힘쓸 때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 함께 전략을 짜고 법률적인 지식을 잘 검토하고 최선으로 대응해서 이번에 우리 헌법소원 재판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복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다음 세대를 복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백성과 국가가 될 줄로 믿고 또 그러한 한국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우리 경례사의 말씀은 복음 언론인회의 상임대표를 섬겨주시고 계시는 김인영 대표님의 경례사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보건법률가에서 매우 의미 있는 토론회를 열어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삼 가정과 가족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죠.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사랑이 충만하고 양심과 윤리, 도덕에 따라서 스스로를 규율하는 그런 사회일 겁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상사회 말이죠. 이 땅에서는 가정에서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인간이 자기 회생을 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며 훌륭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로서 가정과 가족의 가치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헌법 36조에서도 이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들어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동성혼 합법화 추진 움직임, 또 성평등 가족부 설치, 또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낙태법 추진 등 이런 일련의 기류는 가정과 가족의 가치를 상대화하는 매우 위험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가정과 가족의 절대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성과학연구협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는 의학적으로 또 의학윤리적인 측면에서 동성혼의 해악을 알리며 이론적인 방어에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깨우셔서 이 부분에 헌신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총무이시기도 하시고 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이신 이명진 대표님 현장에 와주셨지만 영상 격려사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한번 큰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협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명재입니다. 가정과 혼인제도는 사회와 국가의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호받고 다른 인격체로 자라날 환경이 사라져버립니다. 잘못된 것이 관심을 끈다고 해서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개인의 욕망이 인권이 될 수 없습니다. 시류에 편승한 동성혼 허용은 우리를 지켜줄 질서와 윤리를 필연적으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말씀드리며 격려사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첫째, 성주류화를 거부하고 가족 중심 문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이들이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아야 합니다. 다섯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여가야 합니다. 여섯째, 인터넷 순간부터 자연산 순간까지 생명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과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동성혼 합법화 주장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발제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일정에는 일부 격려와 2부 학술대회 사이에 사진 찍는 게 있었는데 이미 했으므로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거로 하고요. 이어서 계속 학술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를 맡으신 분들은 좀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건 변호사님, 현숙경 교수님, 민성길 교수님, 음성필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 김진근 박사님, 우리 단상으로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받는 동안 잠깐 학술대회의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도 잠깐 한번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혹시 의원님 지금 의원님이 지금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바쁜 시간 와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 모실 때 한번 깔끔한 한번 모시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부산 사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단순한 동성원 헌법소원의 쟁점 및 비판적 검토 이런 데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혼돈을 가져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게 기본적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택피하고 가게 되면은 이 저변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앞으로 어떻게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지만은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오늘 전문가를 통해서 많은 토론이 되고 또 여기에서 최대 공약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조배숙 의원님하고 함께 이러한 것을 고민하고 또 우리 국회에서 고민하고 우리 국회 교육위에서 고민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5년 동안에 교수, 대학 총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렇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께서 오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고 우리가 가능한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대식 의원님도 아까도 조정훈 의원님, 이인선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화요기도회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세요. 월요일 날은 의원들이 제일 바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실 때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격려 부탁드려요. 이분은 지역구가 부산입니다. 부산이고 이름이 김대식 의원님이십니다. 대식. 예,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당에서 추천한 분들 다 거부됐잖아요. 그게 한석훈 변호사님이라고 그 비상임위원인데 그것부터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영준 변호사님과 박형명 변호사님은 그쪽에서 워낙 반대가 완강해서 상정 도착이 됐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또 이상현 교수님 그리고 우인식 변호사님을 추천했는데 그건 아예 그냥 부결을 해버렸어요. 이 민주당이 자기 기준만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그냥 자기 기준에 안 되면 기준에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가장 근본적인 게 혐오 표현, 이 반동성애라고 해가지고 그건 혐오 표현, 혐오주의자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원래 정당 추천은 그냥 어떤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존중을 해줘서 우리 쪽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냥 국회에서 동의를 해주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습니다. 근데 뭐 관례고 뭐고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다수가 되니까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깜빡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이상현 교수님 저희가 참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어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권을 좀 조용히 변호사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좀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외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선창해 볼 테니까 법률을 제정하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아멘. 네, 저희 복음법률가회 우리 믿음의 법률가들이 이제 학자분들 또 변호사분들이 또 교수님들께서 또 동성혼 합법화 소송 서면이 무려 한 140면 가까이 되는 150면 되는 본문만 150페이지고 뒤에 뭐 붙인 자료들은 수백 페이지의 거대한 책자로 제기가 됐습니다. 이 서면을 받아본 저희가 급히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 10월에 이렇게 모여서 각 분야별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라서 저쪽에서 의학적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학적 주장을 하고 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오늘 여러분께 발표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러한 귀한 연구해 주시고 또 시간 내서 발제를 해 주실 발제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충남대 로스쿨의 명계진 헌법학 교수님께서 귀한 글 보내주셨는데 이 글을 또 현장에서 우리 윤용근 변호사님이 대신 발제를 좀 먼저 하시겠습니다. 또 바쁜 의사 일정 때문에 먼저 하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윤용근 변호사님 발제 먼저 듣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명계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은 동성혼 헌법 소원 관련 평등권 쟁점인데요. 오늘 대타가 출전했습니다. 좀 쉽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책자는 69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페이지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에 제목이 저희가 보면 동성혼 헌법 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 결혼을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이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 그렇게 재판을 해달라라는 것이 바로 동성혼 헌법소원 재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반박을 하는 그런 이제 오늘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동성혼 쪽에서 심판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법 812조 혼인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 이성부부와 동성부부 간의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성부부에 대해서 법률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고 그러한 차별 취급에 정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을까요? 예, 아니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이미 헌법학자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번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두 번째 한 장 넘기시면요. 평등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과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그런 것이 평등원칙의 내용입니다. 평등원칙은 행위규범으로서 입법자에게는 객관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범의 대상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규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이 되는
통제 규범으로서의 평등 원칙은 입법자의 결정에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만 평등 원칙의 위반을 선언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동성혼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했던 것도 바로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평등 원칙을 저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평등권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인위적으로 균일하게 취급하는 균일주의적 평등관, 즉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보장하는 산술적 평등관이라는 것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는 비한목적적이고 무의미하며 부정의한 규범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능 행사의 전제 조건도 불합리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 헌법상의 평등 명령은 입법자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지위를 지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자의적 균등 취급은 오히려 평등권의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혼인의 법적 의미와 혼인의 본질적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혼인과 가족의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고, 이는 국가의 기본적 목적이자 국가의 보장이어야 할 기본적 의무이며 국민은 국가를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다라고 헌법 제36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성의 평등은 남녀 간의 평등이고, 이 규정에서 동성혼 보호는 배제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을 만든 재헌헌법 제20조에서부터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보장해 왔습니다. 이것을 이어받아서 현행헌법 36조 1항에서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된다라고 그대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36조 1항에서의 양성이라는 말은 어의적인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인 이성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헌법은 혼인과 가족의 성립 및 유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민법 826조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를 규정하고요. 827조는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829조는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등에서 혼인한 당사자를 지칭할 때 부부라고 지칭을 하고 있고요.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라는 구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의 해석상으로도 혼인에는 이성혼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하에서 만약 동성 커플이 혼인에 합의를 할 경우에 이 합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성혼의 합의는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되어 절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혼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은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5월 25일 동성애자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하면서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도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동성혼 불허를 판결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혼인이 일남 일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배우자는 혼인에 의하여 결합한 남녀를 말하며 배우자 관계는 민법 812조의 혼인의 성립에 의해 발생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성훈과 동성훈 간에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즉 동성훈 쪽에서는 생물학적 성별 구별을 거부합니다. 성별은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성별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남녀가 아니라 성별이라는 것은 남녀가 아니라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수많은 성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과학적이지도 사회학적 근거도 전혀 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구별이 명확하고 사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인지하는 남녀의 구별 특징은 객관적 인식이지 주관적 인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부부, 아내와 남편, 어머니, 아버지, 부모 이러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성구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동성혼이 허용되는 경우에 동성 커플 중에 누가 아내가 되고 누가 남편이 될 것인가가 불분명합니다. 또 동성 커플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누가 어머니가 되고 누가 아버지가 될 것인지가 정해져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민법에 해당 법률 조항을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동성혼이 출산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성혼을 한 게이 커플 중에 일방이 난자를 기증받아서 보조 생식수를 이용해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하는 경우나 레즈비언 커플 중에 일방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또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구매해서 보조 생식수를 통해 임신 출산한 경우 출생아와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친생자 추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출산으로 인한 자녀와의 가족법적 지위 문제도 발생합니다. 부모라는 용어는 1인의 부와 1인의 모로 구성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동성혼은 부모라는 용어가 더 이상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부모의 의미를 뒤흔들어서 결과적으로 부와 모로 구성되는 가족의 해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출생한 자녀 역시 출생하게 한 모에 대해서 본능적 애착이 정서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생 직후 이를 단절하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자녀의 복리에도 현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동성 간 생활 동반자 관계법이 허용되거나 또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면 이처럼 가족의 해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차별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리를 의미합니다. 이성혼과 동성혼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른 것으로 달리 취급할 것이 요구됩니다. 우리 헌법과 민법은 혼인의 본질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보고 있고 이는 생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법적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재헌헌법에서부터 혼인은 남녀 동권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의 순결과 가족의 건강은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해서 혼인을 보장하였고 현행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이러한 태도는 동성혼 금지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동성혼은 생물학적 질서에 반하고 선천적이라는 근거가 없으며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련성이 있고 대리모 등 위헌적인 법적 부작용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쟁점이 평등권 침해다라는 부분이 가장 치열하게 다퉈지는 헌법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학 교수님께서 동성혼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차별행위가 아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심도 있게 아주 잘 논증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런 그 하나하나의 그런 논지와 논거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법관들이 이런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논리와 논거들이 사람을 많이 미혹시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겠지만 또 짧게 그리고 아주 간명하게 잘 정리된 글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이제 학술대회 발표할 때 공감과 동의가 되시거든.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아멘 이러죠. 진실로라는 뜻인데요. 이제 사회에서는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호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 냈습니다. 우리 이제 윤영근 변호사님이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평등권 침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 이제 현숙경 교수님께서 사회학적인 헌법소송의 여성학자 또 여성학 사회학적 접근이 필요한가 부분에 관해서는 저들이 사회학적 주장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 영어학자이신 현숙경 교수님께 오셔서 여성학, 사회학, 법학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연구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간 내주셔서 연구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깨워주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숙경 교수님 큰 격려의 박수를 한번 모시겠습니다. 동성혼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지금 가족을 재정의하는 거거든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인과 가족 질서의 본질적인 왜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제 글은 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저는 이제 발표에서 혼인과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 3장, 제 책 3장이 있습니다. 를 먼저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5장에 있는 유엔 내 가족 개념의 왜곡과 갈등, 이 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이게 왜곡되기 시작했는가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이제 유엔 안에서 또 국제 회의에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쭉 한번 훑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 나오는 혼인과 가족 질서를 수호하는 국제 네트워크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을 재정의하는 자들과 그것을 옳게 제대로 이제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 전쟁 중이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혼인과 가족의 본질적인 의미를 5가지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성 간 혼인과 자녀 양육을 통해서 세대 간 연속성과 사회 존속을 가능케 합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연구는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몇 개만 이제 올려놨는데요. 두 번째, 부모의 상호 보완적 양육, 즉 엄마의 양육과 아빠의 양육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됐을 때 비로소 자녀의 인격과 사회성이 형성된다는 논문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사회의 안정성과 통합을 이루는데 이 혼인과 가족이 토대가 된다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도덕과 가치를 전승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기능을 수반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동성결합은 가족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난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동성결합은 개인의 욕구와 권리 중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적이고 감정적인 유대 중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언젠가부터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상하게 이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94년도에 유엔에서 94년도에 세계 인구 개발 회의가 한번 이제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인구를 줄이자라는 어떤 그동안의 담론에서 벗어나서 인구는 줄이고 하는 거는 여성의 개인의 권리도 두자 하는 어떤 이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가족이라는 개념이 은근슬쩍 다양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등장이 된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5장 그 행동 계획, 인구개발회의 행동 계획이 한 이제 수백 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 5장에 처음으로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5.1을 보시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 또한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 은근슬쩍 다양한 가족을 언급을 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유엔에서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 동성애가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무도 다양한 가족 했을 때 이것을 동성혼 가족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25개국 정도의 나라가 이 다양한 가족이 혹시 동성결합을 포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그 회의 때. 그래서 이제 몇 개 나라들 보시면은요, 네, 가족에 대해서 거기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갑니다. 가족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동성의 결합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라도 다양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질, 즉 남녀의 결합을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이제 펼치는 이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제 그거를 그냥 적당히 무시하고 이제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UN 인권이사회를 통해서 가정이 이제 아주 제정이 되는 게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네, UN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모이는 193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데가 UN 총회고요. UN 인권이사회는 이제 각 대륙별로 이제 몇 개 대표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많은 동성애, 성적 지향 관련된 논의가 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시작이 되고 거기서 모든 담론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많은 논의들이 UN 인권이사회에서 되는 논의들이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2014년도에 이제 가족의 해 20주년을 맞이해서 UN 인권이사회에서 우리 한번 그러면 가족 보호에 대한 결의를 하자. 라고 해서 결의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이견이 있었던 거죠. 두 가지 의견을 나눕니다. 가족이라 하면 분명히 이거는 전통적인 가족을 의미하는 거다. 우리는 전통적인 가족을 보호한다. 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국가들이 46개 국가 중에 26개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에는 다양한 가족도 포함이 되는 거다. 즉 동성혼 가족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 네, EU 국가와 북미권 국가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결에 붙였더니 다양한 가족을 지지하는 국가가 14국가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국도 포함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전통 가족을 보호한다라는 국가들이 훨씬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었다. 2015년도에도 다시 그게 결의가 올라왔었는데 역시 29개국 대 14개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도 이제 이쪽 다양한 가족에 이제 표를 붙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UN 인권이사에서 그러면 가족 보호와 관련된 보고서를 한번 좀 작성해서 발표하자 해서 2016년도 1월에 보고서가 하나 발표가 됩니다. 인권이사회에서. 근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을 27번 부분을 가져왔는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국제기구, 유네스코나 유니세프나 각종 UN 여성이나 국제기구들은 국가들에게 특정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할 것을 요청했다. 근데 특정한 형태의 가족이 뭔가 봤더니 몇 줄 내려갔더니 보니까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 특정한 가족 이퀄 동성 커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는 국가들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가족을 수호하는 많은 NGO 그 단체들이 UN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회의를 딛고 그것에 대한 이제 반대 성명을 그 다음 달에 냅니다. 2016년 2월에. 그래서 이제 NGO 연합들이 가족을 수호하고 생명을 수호하는 NGO들이 UN 인권이사회 이런 이제 성명을 내는 거죠. 뭐라고 했느냐? UN 위원회는 다양한 가족 관련 보고서 거기서 그 보고서는 자칭 전문가 소그룹 국제기구 전문가 소그룹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지 UN 회원국들의 합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UN 회원국 즉 112개국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문제를 진전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결코 합의되지 않은 개념이다. 하면서 이제 가족은 뭐냐?
다양한 가족 형태도 아니고 동성 결혼이나 커플이 이끄는 단위도 아닌 가족만이 국제법, 즉 구속력 있는 조약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고 지지받는 유일한 사회 기본 단위다라고 이제 성명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는 유엔 총회에서 또 가족과 관련된 또 젠더 관련된 이제 논쟁이 뭐 계속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한번 또 굉장히 크게 논쟁이 됐었어요. 2022년도. 네, 그때 어떤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올라왔냐면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결의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결의안 조항에 봤더니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이 표현이 은근슬쩍 거기 삽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 한 몇십 개 국가가요.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우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용어를 섹스로 수정해라. 젠더를 섹스로 수정해라. 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용어를 수정하냐 마냐에 대해서 또 표결이 붙여진 거죠. 네, 그러니까 유엔은 기본적으로 100% 합의를 목표로 합니다. 합의를 해야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 근데 이게 표결이 붙여졌다는 거는 이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됐다라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건 표결에 붙여졌다, 합의가 안 됐다. 아무리 다수결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회원국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표결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찬성은 뭐냐면 섹스로 수정하자라는 거죠. 생물학적인 성으로 수정하자라는 그 결과가 51표. 그리고 성적 지향 그대로 유지하자가 88표. 그리고 기권이 26표, 표결 불참이 28표. 그러니까 반대가 88표이긴 했지만 찬성 및 기권이 그 이상 더 많았던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2023년도에 똑같은 또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또 표결에 붙여졌어요. 섹스 수정하자. 그래서 봤더니 47표 찬성, 반대 78표, 기권 28표, 표결 불참. 진짜 불참하는 회원국들이 많죠. 굉장히 눈치를 보거나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의견을 아예 내지 않는 회원국들도 굉장히 많은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엔 안에서도 가족이라는 개념이 절대 이제 정의가 바뀌거나 이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전쟁 중이죠. 지금 유엔에서 가족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2019년도에 국제 가족의 날 해서 기념행사가 하나 열렸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겁니다. 가족을 전통 가족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전통 가족을 수호하는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행사를 연 거예요. 그래서 It takes a family. 가족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제 행사 제목을 가지고 밑에 빨간 줄 보시면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이제 행사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네, 총 이제 25개국이 이제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름 올리지 않고 뒤에서 이제 지지했던 국가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NGO 단체들. 각종 이제 생명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NGO 단체들이 뒤에서 이제 엄청나게 유엔에서 활동하면서 후원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NGO 단체들의 일부가 지금 제 11페이지에 쭉 이제 자세하게 제가 나열을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네, 이름만 이제 적어놓고 넘어갔는데 네,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실제 이게 지금 그 NGO 단체들이 유엔 안에서 활동하고 이제 발언하는 이제 그 모습입니다. 이 NGO 단체들이 무엇을 하느냐 실제 유엔 주요 회의에 공식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인권이사회나 여성주의위원회, 유엔 총회 그리고 이제 거기서 LGBT 낙태 성교육에 대한 반대 로비를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성의 질서, 생명 존중, 전통 가족 질서 관련 문구를 열심히 문서 안에 국제 문서 안에 삽입하려고 굉장히 로비를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 협상 과정에서 실제 개입을 합니다. 이것을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 거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처럼 공동성명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유엔이 아닌 국제가족기구, 이제 가족을 수호하는 여러 이제 단체들과 국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대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그런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요, 이제 트럼프 정부 때인데, 행정부 때인데, 그때 2020년 때 제네바에서 서로 모여서 합의를 우리 한번 하자 해서 선언을 한번 합니다. 제목이 여성의 건강 증진과 가족의 강화, 생명 존중 및 국가 주권 보호를 위한 제네바 합의 선언.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가정을 소중히 하고 여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자. 글로벌리즘 뭐 세상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말고 국가의 주권을 보호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성명을 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스처예요. 이거를 기반으로 유엔 안에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언어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가 하필이면 또 코로나 시절이어서 줌으로 이렇게 모인 그런 이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 34개국이 이제 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지금 논쟁 중이다. 이게 전혀 합의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족의 정의가 함부로 될 수는 없다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인과 가족은 단순한 개인 욕구에 기반한 임의적인 결합이 아닌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적인 질서이며 사회 공동체의 기반이며 시대의 세대의 연속성과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 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학계나 법 쪽에서는 이렇게 학술 논문 오늘처럼 세미나 이런 포럼 등을 통해서 논리적인 언어를 정립하고 또 논리적인 반론 또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법적 대응 논리를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하나의 오늘도 이제 그런 것의 이제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단체, 시민사회, 이제 학부모 단체들은 열심히 사회 전반에 이 개념을 확산시키기 위한 어떤 캠페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SNS나 유튜브나 여러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중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설교나 소그룹이나 그런 걸 통해서 창조 질서로의 혼인과 가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심어줘야 됩니다. 교과서도 이미 다 무너져서 다 다양한 가족을 가르치고 있지 전통 가족을 교과서에 더 이상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소년하고 청년 대상으로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계에서 전쟁 중이다는 상황을 알려주셨죠.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추세다 이러지만 실제로 잘 보면 저개발 국가에서 또 상당히 양심적인 국가들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이 오래 갑니다. 소송도 헌법소원은 심리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또 제기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장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유엔 같은 곳에서 학술 분야에서 비전 가지고 헌법상 또 성경적인 가정 지키는 비전 가지고 이 부분을 위해서 연구해 두시고 또 헌신해 두시는 젊은 분들도 많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 국제적 상황 잘 정리해 주신 우리 hin수교 교수님께 하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헌법소원 그 신청서를 읽어보면 저들이 의도적으로 얘기를 안 한 부분이 뭐냐면 동성혼이, 동성애가 얼마나 의학적으로 해로운지에 대해서 실제 그 100페이지 넘는 그 서면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부분이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에 죽음의 전조 증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끔찍한 질병들이 이 땅에서 겪게 됩니다. 이 부분 용기 있게 발표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외면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찍이 우리 의사분들 깨우셔서 이 부분을 경고하는 여러 가지 학술 대회를 계속 개최해 오셨습니다. 정신분석학의 큰 권위자이신데도 이 분야에서 정말 이런 거 다루면은 동성 반대하는 학계에서 거의 외면하고 왕따되는 분위기인데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 오래 연구해 오신 우리 한국성과연구협회 민성규 회장님 또 시간 내주셔서 또 읽으시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 민성길 장로님 교수님 큰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제 관찰하고 또 설명하는 그런 전문직이죠.
그래서 이제 의학적 그 문제, 지금 앞서도 이제 과학, 뭐 자연법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생활에서 표현되는 것은 이제 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동성 혼인을 주장하는 근거가 동성애는 정상이다, 동성애는 타고난다, 동성애는 사랑이다, 그리고 인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성혼은 동성애의 문제를 가진 채 이성혼을 하이제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제킹 아시죠? 비행기 납치.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그 조종석을 뺏어버리는 거죠. 동성애란 뭐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입니다. 이걸 우선 반드시 아셔야 돼요. 동성애에서 사랑애자를 쓰는데 이게 사랑이 아니고 우정, 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다시피 형제애, 동지애, 전우애 이런 말을 쓰지만 이게 동성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동성애라고 이렇게 번역한 게 사실 잘못됐습니다. 영어는 homosexuality입니다. 동성 간에 섹스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다시 말하면 그 성행위는 학문 섹스예요. 영어로 애널 섹스, 소돔이 부거리. 소돔이라는 말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말로는 개간, 남색, 비역질, 아주 그 안 좋게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성행위를 하는가, 이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죠. 이건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로운가, 동성 간에 사랑하는 게 뭐가 해로운가, 학문 성교를 하기 때문에 해롭죠. 그리고 이게 이제 특히 건강에 안 좋은 게 대변 섹스, 피칼 섹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스팅이라 해서 이제 학문과 직장에 이렇게 주먹을 넣거나 병을 넣거나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문 섹스는 생물학적 감염 교환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병이 발생한다 그 얘기죠. 신체적 합병증은 뭐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넘어가겠는데, 여기서 하나 아실 것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성병인데 암을 일으킨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되겠고, 요즘 간염도 성병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각종 또 에이스도 그렇고 몽키폭스도 역시 암을 일으키고 그렇죠. 이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데요. 이 동성애자들에게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자살, PTSD, 식사장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 차별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한번 보면 우울증이 왜 생기냐 하면은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불안장애다, 소아기 때,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았는데, 동성애, 트랜스젠더도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논문들이 2020년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울증, 불안장애, 약물남용, 자살 의도하고 동성애하고 원인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성애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우울증이 많은 것은 이제 당연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이 반드시 우울증을 일으키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 그 심리학도 그렇고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고생 후에 성장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성 결혼의 실상은 뭐 여러분이 말씀하시지만 원칙의 문제로서 이게 안 된다. 핵심이 불임이에요. 아기를 못 갖는 거죠. 그리고 결혼해도 여전히 건강 문제가 계속되도록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우울증도 좋아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예전하더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좀 사회학적인 것이긴 한데, 혼인 신고를 실제로는 안 해요. 혼인한다고 이렇게 서약을 하면 정조를 지켜야 되는데
동성애의 본질상 이 정조를 지키기가 어려워요. 청구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관계 안정성이 낮아요. 결혼한다 해놓고 나중에 이혼하는 수가 많다 이거죠. 일부 일처제적 형태가 적습니다. 섹스 파트너가 많죠. 결혼해놓고 각자 따로 놀아요. 각자 자기 섹스 파트너를 따로 데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조사 결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학대 폭력이 흔하다. 이성애 결혼을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게 남자끼리 만나면 여자끼리 만나면 지배와 복종의 문제가 더 아주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동성은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신 분석적으로도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자녀가 건강하냐,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혹시 직업도 가지고, 고등교육을 받고, 결혼을 하고, 이런 걸 잘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길을 쓰고 아니라고 자기들이 맞다고 하는 논문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이 붙어 있어요. 결국은 이 전국 규모의 연구를 해야지 몇 사람 불러서 물어보면 결과가 왜곡되죠. 그래서 내셔널 리스터리를 가지고 연구를 한 것들이 요즘 나오는데 연구 대상이 이제 1,000명, 2,000명 가지고 하는데 역시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확신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요즘 이제 인공 수정으로 아기를 낳으면 자기 자식이니까 양자가 아니니까 좀 낫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조사해보니까 학교 공부를 잘하더래요, 걔들이.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보상 메커니즘 때문이다. 이제 인공 수정한다고 어쩐다면 일단 부자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기를 키우고, 맞아, 우리말로 과외공부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 좋아요. 이제 문제는 얘들이 10년, 20년 후에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인성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연구가 없습니다. 기다려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동성 커플이 키운 애들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이것도 연구를 하는데 여기 이제 두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이들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동성 커플이 키운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하는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이 동성 커플이 자주 헤어지니까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방치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애들이 느끼는데 이 동성 결혼자들은 이혼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이제 나옵니다. 왜 그러면 동성혼을 합법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봐야 될 텐데. 지금은 결혼이 주는 사회적 혜택을 자기도 받겠다는 게 이제 표면적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지 혜택을 받겠다. 결혼식을 하면 요란하죠. 이게 이제 보상심리라고 생각하고, 가족 가치를 우리가 분리 중시하니까 자기들도 가족을 중시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대중의 호의를 얻기 위한 전통이다, 전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후에 이런 걸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동성 결혼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아젠다가 있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후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성혁명가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프리 섹스를 주장하는 분이고 모든 성적 억압에서 인류를 해방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듣기는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쑤셔가지고 혼란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이제 자기들이 그렇죠?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는 작전이 아닌가. 음모론이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 합니다. 가족이 함께 신뢰 안에서 성장하도록 해야 되고, 사랑과 신뢰 안에서 기초하여 가정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가 이 세상에 나와서 힘든 세상을 살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동성은 가족에서는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때문에 반대하죠.
그러면 좀 대안도 사실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공감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는지에 관해서 공감이라는 찬성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이해한다, 왜 그러는지를 짐작한다. 그리고 이 법이나 이런 것보다도 교양을 높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동성애에서 이제 벗어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XK 미니스트리라는 것도 있고 또 각 천주교, 유대교 안에도 그런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우리 성과학 연구협회에서도 이제 정신치료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까 형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빨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바쁘신데 우리 또 임상현을 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동성혼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제가 한 10여 년부터 좀 관여했는데요. 그때부터 한결같이 이런 문제만 있으면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 오셨는데요. 한번 환영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조 변호사님, 박한수 목사님, 이용희 교수님, 조배석 위원님, 저희들하고 항상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가치,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입니다. 저는 올 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작년 11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리라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1월 20일 취임식에서 한 발언 때문에 없어요. 세상에 미국에는 오직 두 가지 성만이 있다.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이 발언입니다. 세상에는 남성과 여성 딱 두 가지 성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굳은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 작년 10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버틀러 카운티에서 귀 쪽에 총알을 맞았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미국의 유명한 브래던 목사라는 분이 4월 달에 기도 중에 그 비전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영상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드럼에 총알을 맞고 쓰러졌는데 일어나시더라. 그 다음에 바로 몇 개월 후에 대통령이 되더라. 이것을 작년 4월에 브랜던 목사가 동영상에 올렸는데 정말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귀에다가 총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통령이 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올해 4월 달에 보면은 영국은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남자와 여자, 오직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있을 뿐이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보면은 아니 여성가정부가 성평등 가족부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정책 방향. 최근에 장관 후보자 원민경 후보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환영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이 동성혼 문제 또 동성으로서 피부양자 사회보험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7월 달에 조배석 의원 저 몇몇 국회의원들이 헌법 소원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완전히 이게 차별금지법 또 동성
이 피부양자 보험 주는 거, 성평등 가족법 완전히 미국하고 영국하고 세계적 흐름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 정말로 한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목사님들 하고 해서 의원들이 계속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오늘도 조배수 의원실에서 이런 귀중한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의가 불같이, 공의가 메마르지 않은 강처럼 흘러나는,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흘러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국회에서 또 길거리에서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저기 박한수 목사님, 조기 목사님, 또 유용희 교수님, 홍호수 목사님, 또 우리 음선필 교수님, 많은 분들하고 같이 싸우겠다 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운데 정말 기도하신 우리 의원님께 큰 경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음성필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측면에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것은 명계진 교수님이 해주셨는데요. 또 자유권의 침해도 역시 아니다라는 부분을 잘 논증해 주시겠습니다. 복음법률가의 운영위원장으로 아주 오래 섬겨주셨습니다. 음성필 교수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음성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방금 또 정병 윤상현 의원이 또 잘 핵심적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앉아 계시는 데서 좀 간단하게 핵심적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특히 후반기에 되면서부터 이제 전통적인 혼인의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이제 학자 분석에 따르면 동거와 동성결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동성결합이 아주 그동안에 운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법의 차원으로 들어왔고, 드디어 이제 헌법재판소에 그걸 이제 논의하는 본격적인 장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52페이지 부분에 동성결합이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의미가 뭔가? 저는 사실 동성결혼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동성결합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동성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미 혼인 중에 하나라는 굉장히 오인을 일으키는 의도적인 언어 결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성결합 합법화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혼인 신고를 그냥 받아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동성결합을 사회적으로 승인한다라는 하나의 이런 제도화를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동성 간 성관계 문제점을 비롯한 동성결합의 유해성, 아까 우리 민 교수 많이 지적하셨던 거,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안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아까 말한 동성애라는 언어적 혼란을 가져오듯이,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자 등의 성소수자가 증가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또 동성결합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건 성소수자 인권을 강화한다 하니까 이른바 성적 지향하고 젠더 정체성도 존중해라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혼인 중에 이런 성전환에 따른 혼인관계를 유지해라. 지금까지 그런 것을 대법원은 막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중에 성전환을 받아주면 그 동성결합을 인정해 줄 셈이 되면 안 된다고 굳게 막아왔는데 이걸 막을 방법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에 있던 그런 부모가 이제 성전환이 돼서 부부관계가 되면은 자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지? 부부 또는 모모가 되니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동성결합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나아가서 이제 성적 지향하고 자기결정권의 결합이 동성결합이 이어지다 보니까 동성애자도 인정하면 양성애자도 인정해주고 범성애자도 인정해주다 보면은 이건 1대1 결합만이 아닌 1대1대1의 결합도 이것 하나에 이것도 인정해라. 막을 논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또 동성 커플에게도 가족 구성권을 인정해라. 그러면은 자녀 입양을 하거나 또 대리 출산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혼란스러움을 받아들일 건가? 동성결합 합법화는 두 사람과의 당사자의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 일부 일처제를 근거한 혼인제도와 부모, 자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옹호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주장하는 걸까?
이런 논리를 주장합니다. 우리 헌법에 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사회 인식이 바뀌면 사회학적 개념에 따라 바꿀 수 있다. 또는 오랫동안 이성혼을 우리가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동성혼을 배제할 근거는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에 이 혼인이란 정의가 없다고 우리 뭔지 다 압니다. 헌법에 생명이란 정의가 없다고 해서 임의로 생명의 개념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생명권의 주체인 이 태아조차도 이건 뭐 조직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바뀐다고 해서 우리 원래 가져왔던 생명과 태아의 개념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자연법의 요구죠.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 이래로 창조 질서에서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고 그들의 연합으로 인하여 혼인이 지금까지 인류를 존속해 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성적 취향, 이성 간의 성 끌림만이 아니라 동성 간의 끌림도 인정해 주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해오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 동성 간의 성관계라는 문제점은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게 주요였고 항상 있어 왔지만 근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동성결합을 버젓이 규범으로 인정해달라. 그게 이른바 성혁명의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논리에 따라서 이것 안에 커다란 세계 흐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공산주의 혁명이 한때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얼마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일장 추몽인 것처럼 이러한 지금 동성결합의 근거는 과학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자연법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기초한 동성결합 역시 이것도 얼마 후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건 분명한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비록 동성결합을 인정한 나라가 좀 있다고 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자세한 우리 이상현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들은 동성결합 옹호론자들은 이제 혼인과 가족 개념이 달라졌다. 아까 형 교수님도 가족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인이란 두 사람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동반하면 이게 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혼인은 계약인가 제도인가? 그런데 잘 생각하면 당사자 간의 계약 의사합치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라고 하는 거죠. 혼인 제도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합의다. 그래서 우리가 혼인 계약과 혼인 제도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혼인은 두 사람 간의 서로의 마음이 합치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모든 공동체와 인간관계 또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도전하기를 우리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세계적으로 드물게 명확하게 규정하기를 이렇게 있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있습니다. 아마 이게 동성결합 지지한 사람은 되게 좌절감 느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양성의 평등 기초로. 그래서 이걸 좀 바꾸고